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지난해 10월 이후에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 왔는데 이 어머니 최순실 씨를 면회하기 위해서 정유라 씨가 남부구치소를 오늘 아침에 찾았습니다. 그 면회 가는 길 정유라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면회 가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뭐 오늘은 뭐 어머니 만나면 어떤 말씀 하실 계획이에요? 그냥 어머니 괜찮게 잘 지내시냐고 그런 것만 여쭤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재판 전략은 다 세우셨습니까? 소환 대비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자, 결국에는 가서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면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정유라 씨와 최순실 두 사람의 모녀 관계이기 이전에 이 형사 사건의 공범 관계다. 그렇죠. 공범 관계면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우에는 면접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만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범관계다. 이거는 사실 법을 몰라도 지금 당연히 공범관계라는 건 보도만 봐도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정유라 씨가 과연 그걸 몰랐을까요? 조언을 주는 변호사들도 있었을 텐데 뭐 알고도 갔을까요? 사실 정유라 씨가 가기 전까지 네. 그 귀국했을 때 사실 이 접견 금지를 저번 안수석 네. 같이 안종범 수석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말이 있는데 안 했다고 그래 검찰에서 접견 금지 신청을. 예.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뭐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자기가 또 사실 공무원 관계에 있다는 걸로 청구된 영장이 네. 업무 방해라든가 전부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괜찮겠거니 하고 갔는데 법무부에서는 사실 형집행법이라고 형이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네. 거기 검사가 신청해서 접견 금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법무부 교정당국, 검찰하고 사실 법무부와 별개의 조직이거든요. 네. 법무부 교정당국에서 형사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또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어머니를 만나서 이쪽 잘못됐겠다. 그러니까 뭔가 입을 맞출 수 있겠다. 자신들의 범죄에 관한 그렇죠. 말을 입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이 법령의 그 문구는 좀 모호하죠. 형사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네. 차라리 제 생각에는 검사가 이거는 우리가 수사 중이고 네. 정유라 씨를 공범이고. 공범으로 수사 중이니까 그런 면에서 접견 금지 신청을 하고 했으면 좋은데 네. 검찰이 영장 기각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몸조심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남부구치소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나온 정유라 씨, 또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들어보시죠. 엄마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같이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접견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도 편지 적지 않았어요.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아버지랑 연락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 와서 어떠세요? 네, 애기 와서 다행히도 가까운 데서 챙길 수 있어서 이제 그만하고. 감사합니다. 사촌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이도 저는 좀 안 좋아서. 어떠세요? 속상한지. 자, 모든 대답에는 이렇게 차분히 대답을 했었는데 장시호 씨 얘기예요. 사촌 언니. 장시호 씨 대답에는 살짝 본인이 준비한 대답이 아니고 그때의 감정 그대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래 전 사이가 나빴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원래 장시호 씨하고 17살 차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호 씨가 승마도 권유해가지고 했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친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네.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평소에도 원래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굉장히 실제로 감정이 안 좋은 그랬다고 상태인 것 봐야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장시호 씨가 사실 최순실 씨한테 불리한 여러 가지 증거도 많이 그렇죠. 협조하고 이게 조금 그 때문에 크게 그런 거 작용을 아닌가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유라 씨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좀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그런 인상이 좀 바뀌긴 하고요. 네.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뭐 수사관 입회하에 네. 뭐 이렇게 모녀가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인 해보게 생각이신 됩니다. 거죠? 안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예. 공범관계인데. 지금 검찰 측에서 안 된다잖아요. 지금 법무교정당국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거
형사적으로 예, 그 우려가 있다. 법령에 그렇죠. 위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충분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되면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만날 수가 없는 겁니까? 재판이 물론 더 빨리 끝나고, 근데 그 정유라 씨에 대한 조사는 이제 시작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최순실 씨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형이 확정될 때까지도 못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예 지금 끝까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못 만날 가능성이 아예 있다. 정유라 씨가 무혐의로 검찰에서 끝나든지 하면 몰라도, 네. 그렇지 않으나 계속 수사 중일 때는 못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 또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을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 옷차림이 평소하고 굉장히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수의가 아니고 다른 옷을 입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늘색 그 환자복을 입고 지금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저 환자복은 일반 병원이 아니라 네.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의무 그 시설에 아마 그서 입는 그런 환자복인 것 같습니다. 판사가 아마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왜 환자복을 입었냐? 본인이 어떤 대답을 하던가요? 예, 늘 사복을 입고 다녔는데 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갈아입어야 되는 이런 네. 것 때문에 그 갈아입는 과정에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기력이 없어가지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 평소에 계속 환자복을 입고 왔으니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원래 심장이 좋지가 않았었죠. 그랬는데 판사가 예. 또 그렇게 물어봤나 봅니다. 예, 그 치료를 받았느냐는 얘기에 가끔 흉통이 있는데 이 심장이 못 올지도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밖으로 나가서 검사를 했지만 그 뒤로는 뭐 이렇게 또 검사를 시켜주지 않고 뭐 그랬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장에 스텐트라고 그러나요? 그 7개가 지금 박혀 있는 상태고 심장이 원래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쓰러진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판사에게 실토를 하면서 호소를 한 거죠, 일종의.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보석 신청도 했거든요. 아, 그럼 지금 이제 보석 신청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 그래요? 네, 기록 가지고 보고 이제 결정하는데. 그거를 염두하고 지금 이런 옷을 입고 나온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그러면? 있죠. 네. 충분히 있고요. 그 고령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넘은 고령이고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부로서는 만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를 보석 허가했을 경우에 어떤 엄청난 비난이 올 것이다. 그걸 갖다가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석을 거의 기각하고 있거든요. 네. 보석 인정된 한 사람도 없죠. 장시호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나간 그렇죠. 거지. 그런데 만일 지금 그 김기춘 전 실장이 어떤 건강이 정말 안 좋다면은 그걸로 네. 인해서 어떤 변고가 생기면 있죠. 예. 이 국정농단 사태 재판이 네. 이 관심이 초점이 딴 데로 가면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재판인데 그렇죠. 초점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정말 이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는 보통 보석에서 병원의 진료 이런 걸 의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기록만 보고 판단하는데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외부 병원에 좀 진찰을 받아서라도 네. 이 보석을 해주고 네. 재판을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뭐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우려는 좀 있지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아,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고 진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지만 나가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그 혹시나 변고가 있으면은 네. 국민들의 어떤 그렇죠. 관심이 또 딴 데로 가면은 알겠습니다. 이게 재판이 이게 좀 어떻게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요. 이 언니와 같은 시기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요. 3년 전 2014년 4월에 어떤 그 관공서 즉 우리교로 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네. 그 공사가 160억 원짜리가 있는데 네. 이거를 좀 이쪽에 좀 맡겨주겠다 하면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를 성사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네.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청탁을 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공사를 말하자면 그 계약을 좀 따게 해달라. 예. 부탁을 했으면 그러면 그쪽 양쪽을 만나게는 해준 건가요? 예. 두 사람이 만나게는 해줬는데 네. 실제로 성사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하. 결국은 1억 원을 다시 이제 나중에 돌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빌렸다.
이렇게 얘기를 변명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원래는 해줄 능력도 없었고 네. 의도도 없었는데 결국은 돈을 받은 거다 해서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혐의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 그렇죠. 그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그 부정한 업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모든 청탁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지금 박근영 전 이사장은 그 부분하고 그다음 또 자기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돈 받은 거니까 사기가 되는데요. 네. 두 개가 이제 경합범이 되는 거죠.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옛날에는 이 변호사 위반에 대해서 법원에서 좀 형이 셌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좀 돈 돌려줬고 박근영 전 이사장의 전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네. 전과가요. 2010년 이후에 아마 박근영 씨가 상당히 좀 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 신동욱 씨가 원래는 교수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둘 다 무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어디서 생활비를 벌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2010년 이후에 무려 형사 전과가 4개나 됩니다. 네. 예. 그 전에 사기도 있고 네네. 또 임대료 계약금 이거 7천만 원씩 3번이나 또 가지고 갔다가 벌금을 또 3번이나 문 적도 있고 해서 네. 이번에 그렇게 쉽게 그렇군요. 그 중에 한 개는 제가 선고한 건데요. 뭔데요? 폭행. 폭행이요? 예. 유경재단 그때 그걸 사건 때. 둘러싸고 서로 예, 용역을 동원해서 뺏겨가면서 했는데. 그 사건을 판결하셨군요. 예. 근데 그 사건들하고 또 변호사법 위반은 또 좀 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은요. 이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친인척 비리,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적발을 해서 신고를 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던 사건인데 이 당시에 신동욱 총재, 박근영 전 이사장의 남편이죠. 저희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기죄라는 건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 5,600만 원 아니면 6,500만 원을 되돌려 준 걸로 알고 있고 수년 동안 그 생활고와 빚에 쪼들려 사는 사람이 이거는 우리의 생계와 관계된 문제고 아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심력 기대 드리고 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나는 박근영이라는 인물이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이 사기가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 그리고 갚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허만순 차장. 1억을 빌렸는데 네. 3개월 만에 반환을 요구해서 5,500만 원을 바로 돌려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4,500만 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에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아마 사기로 이렇게 피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거는요. 박근영 씨와 그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사기는 관계. 네. 그다음 무슨 명목으로 빌렸는지. 네. 그리고 이런 걸 조사하면은 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저게 금액이 너무 커요. 네. 예, 그래서 조금 박근영 씨 측의 변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 이제 변소에 불구하고 네. 원래 저기 박근영 이사장의 수행비서가 있습니다. 광모 씨라고. 예. 그 사람이 가가지고 미리 가서 이렇게 160억짜리를 좀 딸려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리 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이 얘기하는데 좀 선배팅이 좀 가능하냐. 좀 큰 거 한 장. 필요한 것 같다. 얼마? 그 1억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쪽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그럼 만나게 한번 해달라 해서 강남 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네. 저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새로운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거를 전화위복이라고 할지요, 인생 새옹지마라고 할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쫓겨났던 국장 기억하시죠? 이 인물이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심정주 차장 설명해 주시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한 부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2013년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승막의 어떤 파벌 조사를 하던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 당시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 1급이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장차관도 아닌
그 국장급 정도의 이름을 콕 찍어서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다. 인사조치해라. 좌천시켜라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제 정유라 관련한 어떤 판정 시비가 있었는데 정유라 쪽에 불리한 그런 결정을 내렸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을 콕 찍어서 인사조치해라 굉장히 유명해진 그 두 분입니다. 근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5명을 발표를 했는데 기자들이 정말 서프라이즈 놀랐습니다. 갑자기 노태강 그 전 체육국장이 문체부 2차관, 정말 말 많았던 그 김종 2차관, 그 체육이라든지 레저, 굉장히 문체부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것을 하는 자리에 노태강 전 국장을 임명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정말 기자들에게 또 한 번 깜짝 그런 발탁인 인사였습니다. 네. 자, 뉴스탑1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